다양한 관점과 깊이 있는 담론을 나누는 곳, 더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수많은 직장인들이 매일 아침 출근길 지옥철에서 혹은 그 모니터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 거대한 조직에서 나는 왜 노를 젓고 있는가, 이런 실존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맞아요. 번아웃이라는 게 사실 단순히 체력이 고갈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배를 내 힘으로 억지로 조정하려 할 때 찾아오는 심리적이고 또 영적인 파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룰 고린도전서 4장의 원자료, 언박싱 정체성은 아주 시의적절합니다. 이게 단지 1세기 고대 도시의 종교적 텍스트에 머무는 게 아니거든요. 당시 고린도가 지금의 뉴욕이나 서울처럼 아주 화려하고 복잡한 도시였죠. 바로 그겁니다. 끝없는 경쟁, 파벌, 그리고 타인을 향한 냉혹한 평가가 난무하던 곳이었습니다. 이 자료는 현대 자본주의와 성과주의라는 좁은 박스에 갇혀 질식해가는 우리 청취자분들께 그 껍데기를 뜯어내고 탈출할 수 있는 철학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좋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우리의 핵심적인 쟁점이 출발하는데요. 치열한 직장 생활에 지쳐있는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해방감을 주는 심리적 메커니즘은 과연 무엇인가? 네,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충돌하죠. 맞습니다. 저는 오늘 스스로 삶의 방향을 통제하려는 강박을 좀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선장에게 방향키를 온전히 넘기는 밑바닥에 노젓는 자, 즉 휘페레테스의 수동적 수능을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저는 세상의 평가를 완전히 무의미한 것으로 뭉개버리고 자신에게 위임된 권한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청지기, 즉 오이코노모스의 능동적 독립성이 훨씬 더 강력한 해결책이란 입장입니다. 둘 다 아주 강력한 운요이이긴 한데 우리가 어디에 방점을 찍느냐에 따라서 매일 아침 출근하는 발걸음의 무게가 달라질 겁니다. 완전히 달라지죠. 제 입장을 먼저 조금 더 명확해 보겠습니다. 저는 현대사회의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가 겪는 피로의 가장 깊은 뿌리, 그게 바로 과도한 통제 욕구라고 봅니다. 통제였고요. 그러니까 모든 걸 스스로 통제하려고 해서 병이 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바로 그겁니다. 모든 성과를 내가 다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감이 우리를 부서지게 하잖아요. 그래서 결과에 대한 그 무거운 짐을 함장에게 온전히 맡겨버리고 오직 주어지는 박자에만 순응하는 그 휘페레테스의 정체성이 현대인에게 가장 완벽한 위로를 준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 관점도 충분히 흥미롭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다른 프레임으로 접근해 보고 싶어요. 그 노 젓는 자의 수능이 주는 위로는 분명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을 한번 현실적으로 돌아보시죠. 현실적인 직장 생활이요? 네. 직장인들을 실제로 무너뜨리는 가장 파괴적인 감정은요, 단순한 업무량이나 책임감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력감, 그리고 360도 다면평가로 대변되는 타인의 시선이에요. 무력감과 타인의 시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일을 스스로 기획하고 책임지는 오이코노모스, 즉 타인의 판단은 물론이고 스스로의 자책으로부터도 완전히 자유로워진 이 단독자의 정체성이 훨씬 더 능동적이고 실질적인 격려가 된다고 봅니다. 무력감이라는 진단은 매우 날카롭네요. 근데 그 증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텍스트 안으로 약간 더 깊이 들어가 볼 필요가 있어요. 원자료가 제시하는 휘페르테스라는 헬라어 단어의 구조를 한번 뜯어보죠. 휘포와 노 젓는 사람인 에레테스의 합성어죠. 맞습니다. 역사적으로 이게 로마 대형 갤리선 맨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을 의미했거든요. 사실 현대인들에게는 이게 되게 끔찍하게 들릴 수 있는 비유예요. 약간 거대한 코퍼레이션의 부속품처럼 얼굴도 지워진 채 톱니바퀴로 전락한 직장인의 비애가 떠오르잖아요. 표면적으로는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근데 이 비유를 현대 기업 문화랑 대조를 해보면요. 역설적인 해방의 메커니즘이 드러납니다. 역설적인 해방이요?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오늘날 기업들을 보세요. OKR이나 KPI 같은 시스템을 통해서 직원 개인한테 끊임없이 네가 오너인 것처럼 일하라고 강요하잖아요. 이른바 오너십을 요구하죠. 네, 근데 이게 번아웃의 핵심입니다. 거대한 화울선을 그 작은 카누 노 하나를 쥔 개인한테 네가 알아서 조종해라 이렇게 압박하는 헛된 시도거든요.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내 커리어가 끝장난다는 그 엄청난 무게. 그런데 갤리선 밑바닥의 휘페레테스한테는 창문이 없습니다.
아, 밖을 볼 권한도 없고 방향을 결정할 책임도 없다는 뜻이군요. 그렇죠.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건 그들의 몫이 아니에요. 방향키는 실패하지 않는 함장이 쥐고 있습니다. 휘페레테스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고수가 치는 북소리, 은혜의 북소리에 그저 내 노젓는 박자를 맞추는 것뿐이에요. 통제권, 즉 로커스 오브 컨트롤을 자기 자신한테서 분리해낸다는 심리학적인 접근이시네요. 맞습니다. 내 욕심으로 막 남들보다 빨리 가려고 박자를 앞서 나갈 필요도 없고요. 뒤처진다고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커리어의 목적지가 당장 안 보여서 막막 갈 때 그냥 그 통제권을 포기하고 신뢰하는 거죠. 통제권을 내려놓음으로써 얻는 안식. 굉장히 탁월한 통찰입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인간 본성에 대한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해요. 어떤 질문이죠? 우리 청취자분들이 직장 생활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게 단순히 책임의 회피일까요? 저는 인간의 지성적인 만족감이 그렇게 통제권의 포기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인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고 보시는 근거가 있습니까? 네. 사람을 철저하게 고갈시키는 건요, 노동의 강도 이전에 내 노동의 무의미함입니다. 까미의 시지푸스 신화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 돌을 산 정상으로 계속 굴려 올리는 그 형벌이요. 네. 돌을 굴려 올리는 그 근육의 고통 자체가 시지푸스를 파괴하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다시 굴러 떨어질 거라는 그 무의미함이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거거든요. 휘페레테스처럼 창문도 없는 밑바닥에서 그냥 시키는 대로 노만 젓는 상태는 자칫하면 우리 일상을 그저 월급 받기 위해 견뎌야 하는 부조리한 고역으로 만들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무의미함을 극복하기 위해 텍스트가 제시하는 대안은 뭔가요? 바로 바울이 동시에 제시하고 있는 또 다른 정체성, 오이코노모스, 즉 청지기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청지기는 노예 신분이긴 했어도 주인의 재산을 총괄하는 막강한 위임권자였어요. 단순히 지시만 따르는 게 아니라 주도성이 있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상황을 판단하고 자원을 배분했죠. 바로 여기에 탈출구가 있습니다. 청지기는 소유권, 즉 오너십은 없지만 위임받은 열쇠를 쥐고 있어요. 대리인으로서의 에이전시는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내가 오늘 작성하는 엑셀 보고서 하나, 거래처와의 통화 한 번이 그냥 밥벌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위탁하신 복음이라는 보물을 관리하는 영광스러운 통로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직장인들한테 너의 작은 업무는 결코 하찮지 않다는 의미를 부여해 주거든요. 논리의 구조는 아주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완벽히 동의하기는 좀 어렵네요. 왜죠? 위임받은 과로서의 자각이 훨씬 더 능동적인 동력이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그 위임받은 권한을 내가 주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식 자체가 결국 형태만 살짝 바뀐 성과주의의 덫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게 덫이 된다고 보십니까? 위임이라는 건 주인의 신뢰를 의미하는 건데요. 신뢰의 증표이긴 한데 동시에 너무 무거운 책임감이잖아요. 내가 이 1달란트를 잘 굴려서 이윤을 남기고 증명해내야 한다는 압박감. 결국 기독교적 언어로 포장만 됐을 뿐이지 내가 주도해서 성과를 낸다는 세속적 자아실현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어질 위험이 크다는 겁니다. 그건 청지기의 개념을 세속적 성과주의랑 살짝 혼동하신 것 같아요. 청지기는 오너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망해도 파산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저 충실하게 임무를 수행했는가 그 충성만 평가받죠. 하지만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성취한 것에 대해 영광을 취하려는 교만의 속성이 있어요. 반대로 실패하면 끝없는 수치심에 빠지고요. 인간의 연약함을 지적하시는 거군요. 네, 그래서 바울이 전쟁에 나간 군대의 비유, 그러니까 휘페레테스를 언급한 겁니다. 로마 회전에서 승리했을 때 개선 장군으로서 모든 환호를 맞는 건 오직 사령관뿐입니다. 밑바닥에 노젓는 자들은 철저히 감추어지죠. 바로 그겁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링크드인이나 SNS로 자기를 피해하라고 강요하잖아요. 이 잔인한 전시의 시대에 네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철저히 감추어지는 것이 오히려 상처받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는 가장 안전한 길이다 라는 이 통찰, 저는 이게 위임받은 자의 긴장감보다 훨씬 더 깊은 위로를 준다고 봅니다. 숨어있음으로써 상처로부터 안전해진다는 방어적 메커니즘, 네,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해결책이 직장인들이 매일 직면하는 가장 거대한 폭력을 다루기에는 조금 부족하다고 봐요.
거대한 폭력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바로 평판의 박스입니다. 요즘 직장인들 다면 평가에 익명 피드백에 심지어 사내 메신저 반응까지 끝없는 심판대 위에 서 있잖아요. 우리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뱀이창에 숨는다고 해서 이 살벌한 평가의 잣대로부터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숨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군요. 네. 바울이 오이코노머스의 정체성을 설명하면서 제시하는 해법은 단순히 웅크리고 숨는 걸 넘어서 아예 평가 시스템 자체를 해체해버리는 아주 급진적인 철학입니다. 평가 시스템의 해체라. 텍스트의 어느 부분에서 그 근거를 찾으십니까? 바울이 타인에게 판단받는 것을 헬라어로 엘라키스토스라고 선언하는 대목입니다. 이게 단순히 작은 일이 아니라 수학적으로 가늠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가장 하찮고 사소한 일을 뜻하는 최상급 표현이거든요. 아, 엘라키스토스. 수학적으로 무의미한 수준이요? 네, 우리 청취자분들, 어젯밤 나를 잠 못 들게 했던 상사의 날선 비판, 동료들과의 비교에서 오는 그 지독한 열등감, 바울은 그 외부의 모든 평가를 엘라키스토스, 즉 내 삶의 본질을 1mm도 훼손할 수 없는 아주 하찮은 잣대로 뭉개버린 겁니다. 타인의 평가를 가장 하찮은 것으로 격하한다. 확실히 강력한 카타르시스가 느껴지긴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선언해요. 타인의 시선뿐만 아니라 자기 검열의 박스까지 뜯어낸 거군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위임받은 청지기가 누리는 단독자로서의 특권입니다. 사람들의 눈치 보지 않고 오직 나에게 일을 맡기신 분 앞에서의 신실함, 그 하나의 기준만 남기고 세상의 모든 심판관들을 향해서 당신들의 잣대는 내 존재를 규정할 수 없다. 고 선언하는 엄청난 해방감이죠. 네, 엘라키스토스. 스스로를 자책하지 않는 그 절대적인 자유. 정말 가슴이 뛰는 선언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과연 그 능동적인 저항이 인간의 얄팍한 의지나 결단력만으로 유지될 수 있을지 강한 의문이 듭니다. 의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인간은 철저하게 사회적 동물이고 누군가의 인정을 갈구하도록 세팅되어 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부당한 평가를 내렸을 때 속으로 저 평가는 엘라키스토스다, 무의미하다 라고 아무리 정신승리를 해봐야 막상 다음날 출근하면 또 위축되는 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현실적인 어려움을 지적하시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 세상의 시선을 진정으로 무시할 수 있으려면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나를 완벽하게 알고 완벽하게 공정하게 평가해줄 단 하나의 궁극적인 시선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입니다. 바로 여기서 저의 논리와 당신의 논리가 연결되는데요. 어떻게 연결되죠? 오이코노모스적인 저항과 독립성은 결국 시선이 다시 함장에게로 철저한 신뢰로 향할 때만 가능합니다. 텍스트와 연결된 역사적 자료 중에 서머나의 감독 폴리갑 케이스를 한번 보시죠. 이분의 순교를 그냥 종교적 영웅담이 아니라 어떤 심리학적인 케이스 스터디로 접근해보는 겁니다. 86세 나이에 화형대 앞에 섰던 그 유명한 사건이요? 당시 로마 총독은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평가권자였죠. 정확합니다. 총독 손가락 하나에 살고 죽는 그 절대적인 평가권. 그런데 폴리갑이 어떻게 그 압도적인 권력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그 심판을 엘라키스토스로 칠 수 있었을까요? 그분이 막 개인주의적 자의식이 엄청난 철학자여서가 아니거든요. 그럼 무엇 때문이죠?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으신 나의 왕을 내가 어찌 배신하겠느냐. 이 고백에 답이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무시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이 결국 또 다른 대상에 대한 절대적 신뢰에서 나왔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내가 이 배 밑창에 못 껴서 어디로 가는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이 배를 모는 선장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맹렬한 믿음, 그 휘페레테스적인 극단적 수능이 기반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평가 시스템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더 완벽한 잣대에 자신을 못 끌 때만 비로소 세상의 작은 잣대들을 비웃을 수 있는 거죠. 폴리갑의 예시로 신뢰의 메커니즘을 설명하신 건 정말 탁월하네요. 휘페르테스의 신뢰가 오이코노모스의 독립성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라는 점. 네, 저도 동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신뢰가 작용하는 방식,
특히 시간성에 대해서 다른 측면을 좀 조명하고 싶습니다. 시간성이라면 평가가 이루어지는 시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원자료를 보면 바울이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때는 우리가 흔히 흘려보내는 물리적인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거든요. 주님이 개입하시는 결정적인 순간, 즉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기업의 분기별 성과 평가표랑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타임라인이군요. 빈고입니다. 우리 직장인들이 매일 쳇바퀴 도는 일상과 부당한 평가를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그냥 선장이 나를 보고 있다는 정적인 위로만으로는 한계가 와요. 그럼 뭐가 더 필요하죠? 어둠 속에 감춰졌던 나의 진실된 동기, 남들이 안 보는 곳에서 조직을 위해 손해를 감수했던 나의 수고, 이걸 만천하에 드러내시고 잘했다라고 칭찬하실 그 카이로스의 시간에 대한 맹렬한 기대감이 필요합니다. 미래에 완성될 궁극적인 칭찬과 보상을 향한 기다림이군요. 네, 화려한 스펙, 승진, 임원 타이틀, 이거 다 세상에 잠시 씌워주는 가짜 왕관에 불과하거든요. 청지기로서 우리가 진짜 기대하는 건 내가 쥐고 있던 열쇠를 주인이 다시 가져가시면서 나의 묵묵한 충성이 진짜 가치 있었음을 증명해 주시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당장 성과가 안 보여서 좌절하는 현대인들에게 이 카이로스를 기다리는 영적 인내심이야말로 가장 능동적인 동기부여가 아닐까요? 카이로스의 시간을 향한 기대가 강력한 원동력이 된다는 건 저도 전적으로 인정합니다. 남들이 몰라줘도 언젠가 나의 진정성이 밝혀질 거란 소망은 큰 힘이 되니까요. 하지만 저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맨 처음 제기했던 번아웃의 근원적인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고 싶습니다. 성취하고 증명해야 한다는 그 압박감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미래에 주어질 칭찬과 보상만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버틴다면 우리의 직장 생활은 결국 또 다른 형태의 억압이 될 수도 있어요. 미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현재의 고통을 그냥 악물고 견뎌내는 고역의 시간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궁극적인 지성적 탈출구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원자로 마지막에 등장하는 은혜라는 개념에 있다고 봅니다. 치열한 기업 생태계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동료랑 나를 비교하잖아요. 나는 쟤보다 야근도 많이 했는데 왜 연봉 인상률이 이 모양이지? 아주 흔한 억울함이죠. 이 분노의 밑바닥에는 아주 견고한 환상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내 노력의 정당한 대가라는 환상이죠. 그런데 바울이 원자료 말미에서 아주 뼈아픈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스스로 쟁취했다고 믿는 것들 중에 애초에 거저 주어지지 않은 게 있느냐? 라는 일침이군요. 그렇습니다. 나의 지능, 스트레스를 견디는 체력, 내가 다니는 직장, 심지어 아침에 눈 떠서 숨 쉬는 생명 자체도 이 모든 게 내 성취가 아니라 부여받은 디폴트 값, 즉 은혜라는 사실을 수용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비교 우위에 서려는 불안감이 무너지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내 자아를 방어하려던 불안감이 해체되는 거죠. 남들보다 위로 올라가려는 욕심을 멈추고 현재 내게 주어진 시간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선물임을 인정하는 것. 내 성취가 온전히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할 때 비로소 성과주의의 지옥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려온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고백. 네, 비교의 억울함이 눈 녹듯 사라진다는 그 메커니즘은 정말 심오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은혜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점에는 저 역시 어떤 이견도 없습니다. 네, 결국 하나로 수렴하네요. 하지만 저는 그 은혜를 깨달은 자의 삶이 수동적인 안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걸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어요. 은혜가 행동의 촉매제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은혜는 내가 나태하게 뒤에 숨기 위한 핑계가 아니거든요. 세상의 얄팍한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담대하게 원칙대로 일할 수 있도록 나를 받쳐주는 아주 든든한 무한 자본입니다. 나의 능력과 직장이 다 그분으로부터 왔다면 우리는 그 선물을 관리하는 청지기답게 행동해야죠. 엘라키소스토스, 세상의 잣대를 비웃으며 묵묵히 충성하는 삶이요. 네. 오늘 내게 주어진 엑셀 작업 속에, 미팅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내는 것. 저는 그게 은혜 받은 자의 가장 영광스러운 독립성이라고 확신합니다. 좋습니다.
결국 우리가 치열하게 논의한 두 정체성, 통제권을 포기하는 휘페레테스와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오이코노모스는 동전의 양면처럼 맞닿아 있군요. 오늘의 담론을 짧게 정리해볼까요? 네, 그러시죠. 저는 끝없는 성과주의 속에서 스스로 커리어의 조타수가 되려다 번아웃에 빠진 현대인들에게 이 방향에 대한 통제권을 온전히 위탁하고 은혜의 북소리에 순응하는 휘페레테스의 정체성이 절실한 심미적 안식처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타인의 평가와 자기자책이라는 감옥에서 질식해가는 직장인들에게 세상의 잣대를 엘라키소스로 뭉개버리고 궁극적인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대하며 묵묵히 충성하는 오이코노모스의 영광스러운 독립성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방점을 찍은 곳은 달랐지만 아주 강력한 공통의 결론에 도달했네요. 화려한 스펙, 연봉, 세상의 평판이라는 이 가짜 박스를 뜯어내지 않고서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맞습니다. 언박신 정체성, 세상이 쉬운 화려한 포장지에 속지 않고 오직 은혜로 세워진 나의 진짜 본질을 대면하는 그 해방의 순간이 매일 여러분의 책상 위에서 회복되어야 합니다.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 일터에서의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내 뜻대로 화물선을 통제하지 못해서 무거운 노를 젓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시선이라는 답답한 박스 안에서 질식해가고 계셨습니까? 과연 내일 아침 누구의 박자에 맞춰서 노를 저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눈 원자료에 담긴 이 깊은 통찰을 일상에서 직접 실험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스스로를 올가매던 평가의 잣대를 과감히 부숴버리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담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흥미롭고 깊이 있는 텍스트로 찾아뵙겠습니다.